오늘 소개할 이 박물관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독특한 취향과 기묘한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곳들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독특한 박물관을 살펴보시죠. 14위, 벤트 헤이븐 박물관. 이 박물관은 미국 켄터키주 포트 미첼에 위치해 있고 1973년에 일반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독특한 박물관으로 복화술이라는 예술만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예요. 상상해보세요. 방 안으로 들어가면 수백 개의 복화술 인형들이 의자에 쭉 앉아 있는데 각각의 인형 입은 손잡이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눈은 묘하게 축 늘어진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꽤나 압도적인 분위기예요. 이 특별한 박물관은 신시내티 출신의 사업가이자 국제복화술인 협회 회장을 지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 버거라는 사람이 평생 모아온 작품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버거는 무려 60년 넘게 복화술 관련 물품들을 수집해왔고 지금 박물관에는 900점이 넘는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독특한 예술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화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규모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600명 넘는 복화술인들이 이곳에서 열리는 컨벤션에 모여서 기술을 연마하고 공연을 하고 서로 웃고 떠드는 축제를 펼칩니다. 대표 전시품 중 하나는 에드가 버겐의 유명한 인형 찰리 메카시의 정교한 복제 인형입니다. 실제 인형처럼 턱시도와 모노클, 실크 해트를 착용하고 있죠. 이 인형에는 재미있는 사건도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배우 메이 웨스트가 라디오 방송에서 찰리 메카시 때문에 손에 가시가 박히겠다는 농담을 했다가 이 발언이 문제되며 MBC 방송국에서 10년 넘게 출연 금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13위, 중국 수박박물관. 이 박물관은 베이징 남쪽 농촌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말 그대로 수박만을 주제로 한 아주 독특한 박물관이에요. 2002년에 문을 열었고 약 4,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특별한 이유는 수박의 기원부터 미래까지 아주 넓은 범위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전시물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수박의 역사부터 중국에서 수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우주로 간 수박 이야기까지 다룹니다. 내부 전시장은 네온 조명으로 꾸며져 있어서 미래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수박을 밀랍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시 설명은 수박 재배 기술, 품종, 중국 지역별 문화 등 수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진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박물관 바깥쪽에는 실제로 주변 농가에서 키우는 여러 품종의 수박 농장도 전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박물관의 전시는 상당히 독특해서 가끔은 조금 엉성하거나 과한 부분도 있지만 네온 조명과 밀랍 수박들, 그리고 전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영화 타이타닉의 기악 버전 BGM 덕분에 방문객들은 어느새 수박의 세계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 박물관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분명해요. 박물관이 위치한 이 지역이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수박 대규모 생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근처에서 색다른 체험을 찾는다면 중국 수박박물관은 마치 한여름에 잘 익은 수박 한 조각처럼 상당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12위, 박물관 오브 브로큰 릴레이션십스. 이 박물관은 이별박물관이라고 하며 크로아티아의 두 예술가 올린카 비스티카와 드라젠 그루비시치가 둘이 실제로 헤어진 뒤 만든 아주 독특한 박물관이에요. 보통은 이별하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거나 숨겨두지만 두 사람은 이 감정들을 모아둘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을 떠올렸고 그 아이디어가 바로 이 박물관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를 돌며 열리는 순회 전시 형태로 시작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참여하면서 결국 크로아티아의 상설 박물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물품과 사연이 도착할 정도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는 모두가 축하하지만 연애가 끝날 때의 감정은 말하기 어렵고 숨기기 마련이죠. 이 박물관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누군가의 아픔 따뜻하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시품들은 단순히 인형이나 편지 같은 추억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상상하기 힘든 물건들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병에 담긴 실제 눈물, 연인을 떠나보낸 뒤 분노로 문을 부쉈다는 도끼, 갈등을 상징하는 전기 충격기,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꿨다는 의미로 보내진 의족.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박물관이 다루는 주제가 슬프고 씁쓸한 감정을 품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솔직함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 감정도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는 사람들도 많죠. 지금도 일주일에 1,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아 위로를 받고 공감하고 때로는 자신도 사연을 남기고 갑니다. 이 박물관이 큰 성공을 거두자 2016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두 번째 이별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이별이라는 감정이 국경을 넘어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보편적인 경험인지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었죠. 11위 뮤지엄 오브 주라식 테크놀로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주라식 기술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데이비드 힐더브란 윌슨과 다이애나 드레이크 윌슨이 1988년에 설립한 곳으로 겉보기에는 교육기관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고 신비로운 박물관이에요. 이 박물관이 주장하는 공식 목적은 지식의 발전과 주라기 시대에 대한 대중적 이해 향상이지만 실제로 전시 내용을 보면 주라기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일종의 장난이자 콘셉트에 가깝다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18세기 유럽의 호기심 수집방 같은 분위기의 어두운 공간이 펼쳐지고 전시물들은 사실과 허구가 의도적으로 뒤섞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작가의 상상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방문객 스스로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게 이 박물관의 핵심입니다. 뉴욕타임스의 평론가 에드워드 로트스타인은 이 박물관을 박물관에 대한 박물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만큼 이곳은 박물관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철학적 공간에 가깝습니다. 박물관에는 30개가 넘는 상설 전시가 있고 그 중에는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시도 있지만 명백히 허구적 요소가 섞인 전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로 날아간 개 라이카를 기념하는 전시, 17세기 박식가 아나노누스 키러를 오마주한 전시, 정체를 일부러 모호하게 만든 과학도구 및 실험물 전시, 이런 식으로 실제와 허구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이 박물관의 비밀을 자세히 파헤친 책, 로런스 웰셔의 미스터 윌슨의 경이로운 캐비닛에서도 창립자 데이비드 윌슨과의 인터뷰, 자료조사 등을 통해 일부 전시는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했고 다른 일부는 윌슨의 창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하지만 이 섞임 자체가 바로 박물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의문을 품은 채 계속 탐험하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년 약 2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꽤 유명한 예술철학계 명소입니다. 10위 빵문화 박물관. 이 박물관은 독일에서 1955년 빌리 아일린과 그의 아들 헤르만 아일린이 함께 세운 곳이에요. 말 그대로 빵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의 가장 독특한 점은 실제 빵을 전혀 전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립자들은 빵은 살아있는 음식이라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박물관은 빵 자체가 아니라 빵을 둘러싼 도구, 예술, 책, 문화적 기록물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합니다. 박물관은 처음에는 사설기관으로 운영되다가 1991년부터 자선재단이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16세기에 지어진 솔트반이라는 역사적 건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에는 빵 관련 유물만 16,000점, 그리고 빵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 6,000권 이상이 전시되어 있어요. 전 세계 빵 문화의 흐름과 기술, 그리고 인류에게 빵이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를 폭넓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박물관은 단순한 문화 전시를 넘어 빵을 통한 인류의 생존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영양 불균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단은 실제로 기아 해결과 영양 연구에 기여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외관은 소박하지만 이 독특한 접근 방식 덕분에 지금까지 100만 명 넘는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꽤 유명한 장소가 되었죠. 빵을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않고 인류 문명 속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바라보는 이 박물관은 많은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관점을 선사합니다. 9위 캐나디안 포테이토 뮤지엄. 캐나다 감자 박물관입니다. 처음 들으면 감자가 뭐 얼마나 볼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가보면 꽤 흥미롭고 규모도 제법 있는 박물관이에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자 관련 유물을 보유한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 전시는 어메이징 포테이토라는 큰 테마 아래 감자가 남미의 야생식물에서 시작해 어떻게 세계 4대 주요 작물로 성장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감자의 품종, 재배 역사, 산업적 의미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아요. 하지만 이 박물관이 감자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지역 커뮤니티 박물관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1900년대 후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던 생활도구, 산업용 장비, 농기구 등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장비 전시관에는 토머스 홀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최초의 감자 수확기도 볼 수 있어 농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명소입니다. 박물관 주변에는 1880년에 지어진 작은 예배당, 전통 방식의 로그하우스, 옛날 농기구 창고, 1968년까지 실제로 운영되었던 지역 전화교환국 등 역사 건물들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감자뿐 아니라 지역의 삶까지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포토존은 바로 입구에 있는 초대형 감자 조형물인데요. 유리 섬유로 만든 이 조형물은 높이 4.2m, 지름 2.1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감자 동상입니다. 이 박물관의 상징이자 관광객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그리고 매년 7월 마지막 주에는 감자꽃 축제라는 지역 행사도 열립니다. 퍼레이드, 게임, 지역 이벤트 등이 열리며 말 그대로 감자 테마로 가득한 일주일이 펼쳐집니다. 감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 문화와 생활사를 함께 볼 수 있어 생각보다 꽤 풍성한 경험을 주는 박물관입니다. 8위, 국제 크립토 동물학 박물관. 이 박물관은 미국의 연구가 로렌 콜먼이 만든 곳으로 언뜻 보면 공상과학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만 실제로는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동물들을 연구하는 크립토동물학이라는 분야를 다루는 박물관이에요. 콜먼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생 숨겨져 있거나 미확인된 동물을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빅풋, 예티, 네스호 괴물처럼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목격담이 이어져 온 생물들을 연구하는 것이죠. 박물관 안에는 이런 크립티드 관련 유물들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네소타주 크룩스턴에서 채집된 빅풋 관련 유물, 실물 크기의 실라칸스 모형, 서커스 기획자 바넘이 전시했다는 피지의 인어복원 모형, 정체불명의 털 샘플, 발자국 석고 몰드, 각종 사진과 탐사 기록, 이런 자료들이 빼곡하게 전시돼 있어요. 박물관의 핵심 전시 중 하나는 콜먼 본인이 직접 탐사하면서 모은 빅풋 발자국 석고 컬렉션입니다.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른 수십 개의 발자국이 전시돼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부상을 입은 빅풋의 발자국으로 알려져 다른 몰드보다 더 주목받습니다. 이 몰드는 미국의 저명한 인류학자 그로버 크렌치가 골격 구조를 분석했는데 발가락과 발바닥의 형태가 사람과 달라 이건 실제 생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평가해 크립토동물학계에서 매우 유명한 자료가 되었죠. 박물관에는 현재 1만 점이 넘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콜먼의 연구 인생이 그대로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이 박물관은 단순히 괴물을 보여줘서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자연의 영역이 존재할 수도 있다 라는 궁금증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에게 마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7위, 스티버트 박물관. 이 박물관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스티버 가족의 빌라에 자리 잡고 있어요. 프레데리코 스티버트는 21살에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뒤 평생을 전 세계의 보물들을 수집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의 저택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 되었고 지금은 피렌체에서 가장 독특한 명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방대한 갑옷 컬렉션입니다. 온전하게 보존된 갑옷 세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마치 중세 기사들의 대행진을 한눈에 보는 듯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또한 스티버트는 예술 애호가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보티첼리, 브리겔 같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스티버는 작품의 내용보다 그 그림 속 의상을 보고 작품을 골랐다는 점이에요. 옷의 형태, 패턴, 시대 분위기 같은 요소에 매료됐던 것이죠. 이 빌라의 방들은 각각 다른 분위기와 콘셉트로 꾸며져 있고 방마다 유럽, 모로코, 일본, 중동 등 전 세계에서 모은 무기, 갑옷, 장식품, 가구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퍼레이드 홀은 이 박물관의 대표 공간이에요. 완전한 기사 갑옷 세트들과 말 갑옷까지 함께 전시되어 있어 말 그대로 기사가 행진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박물관이 갑옷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티버트는 유리공예, 터키와 프랑스산 고급 카펫, 유럽과 동양의 조각품, 고가구까지 마구 수집했어요.
그 결과 현재 소장품은 36,000점이 넘는 규모입니다. 빌라 곳곳은 스티버트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화려함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공간인데 그 조합이 오히려 박물관의 매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내에는 카페와 서점도 있어 오랫동안 여유있게 머무르며 관람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버트 박물관은 단순히 물건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집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무엇에 끌렸고 어떤 아름다움에 매료됐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덕분에 방문객들은 전 세계 문화와 예술의 조각들을 마치 탐험하듯 한 방 한 방 따라가며 감상하게 됩니다. 6위, 에토레 구아텔리 박물관. 이 박물관은 에토레 구아텔리라는 이탈리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만든 곳이에요. 구아텔리는 일상 속 아주 사소한 물건들, 구두 수선용 가위나 망치, 오래된 커피통, 낡은 여행 가방 같은 것들이 자동화 시대가 오면서 하나둘 사라져가는 걸 보고 이대로 없어지게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걸쳐 사람들의 일상에서 사용되던 도구와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으며 이탈리아 서민의 삶을 기록하는 박물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박물관의 핵심은 값비싼 예술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생활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전시 방식이 독특해서 이 평범한 물건들이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벽과 천장이 모두 물건들로 덮여있는 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발틀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가득한 방, 오래된 커피통으로 벽 전체를 채운 방, 가방 수백 개가 벽면을 빼곡히 채운 방, 숟가락, 칼, 삽 같은 도구들이 완벽한 배열로 전시된 공간. 하나하나 따로 보면 평범하지만 구아텔리는 이 물건들을 미학적으로 재배치해 일상 도구의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구아텔리의 옛집과 주변 농가를 그대로 활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방과 창고, 작업실을 걸어다니며 각기 다른 테마의 전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덕분에 관람객들은 마치 옛날 이탈리아 농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오래되어 녹슬고 닳아있지만 바로 그 흔적 속에 사람들의 손길이 남아있어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이 박물관을 사라져가는 삶의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던 시간과 노동, 기술, 생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아카이브예요. 5위, 메구로 기생충 박물관. 일본 도쿄 메구로에 있는 메구로 기생충 박물관입니다.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라 고양이 카페, 테마 레스토랑, 만화 콘셉트 호텔 등 각종 독특한 문화 공간들이 많은데 이 박물관은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특이한 곳이라고 불립니다. 이 박물관은 1953년 의사였던 카메가미 사토리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에서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이 너무 흔한 문제였다는 점에 충격을 받아 사람들이 기생충을 정확히 알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연구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6만 점이 넘는 기생충 표본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기생충 전문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1층에서는 벼룩, 이, 진드기 같은 작은 기생충부터 회충, 편충 같은 굵은 기생충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을 실제 표본과 함께 볼 수 있어요. 기생충의 특징, 생활사, 숙주와의 관계 등이 사진과 설명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전시물은 2층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길이 8.8m짜리 거대 촌충 표본이 전시되어 있어요. 옆에는 같은 길이의 밧줄이 함께 놓여 있어서 관람객들이 직접 내 키보다 몇 배나 더 긴가를 체감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 전시 하나만 보고도 방문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많을 정도죠. 2층에는 이 외에도 기생충의 생애 주기를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보여주는 체험 전시, 심각한 감염 사례와 그 증상을 보여주는 자료, 기생충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시각 자료 등이 마련돼 있어 교육적이면서도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징그러운 것들 전시장이 아니라 기생충도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연구자들뿐 아니라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장소예요. 4위, 아바노스 머리카락 박물관. 터키 카파도키아에 있는 아바노스 머리카락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기묘하면서도 독특한 콘셉트로 유명해요. 카파도키아는 원래 도자기 공예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 중심 마을인 아바노스에 위치한 이 작은 도자기 공방 지하에 상상도 못할 머리카락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탄생 스토리는 정말 영화 같아요. 1979년
아바노스의 도예가 갈립이라는 남성이 고향을 떠나는 한 여성 친구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기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잘라 남기고 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갈립은 이 이야기를 다른 손님들에게 들려줬고 그 진심 어린 사연에 공감한 여성 방문객들이 하나둘씩 그럼 나도 머리카락을 남기고 싶다며 머리카락을 잘라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전 세계 1만 명이 넘는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벽과 천장 전체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머리카락이 천장과 벽면에서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고 조금은 오싹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에는 각자 짧은 메모나 사진이 함께 붙어 있고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은 상상하게 만드는 독특한 전시 방식입니다. 이 박물관은 결국 그 규모와 독창성 덕분에 기네스북 기록에도 등재될 만큼 유명해졌어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1년에 2번 박물관에서 무작위로 몇 개의 머리카락을 뽑아 그 주인을 찾아 연락하고 카파도키아 여행을 제공하는 특별 추첨을 진행합니다. 선정된 사람은 실제로 갈립과 함께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어 여행객들 사이에서 은근히 인기 있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박물관 위층에는 갈립의 도자기 공방이 있어서 전통 터키 도자기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양부터 현대적인 디자인까지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어 머리카락 박물관과 묘하게 대비되는 매력을 줍니다. 아바노스 머리카락 박물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묘한 이야기이자 사람들의 감정과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으로 카파도키아 여행 중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3위, 오사카 하수도 과학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하수도 과학관입니다. 이곳은 겉으로 보면 그냥 시립시설처럼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도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수 처리 시스템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어둔 박물관이에요. 이 박물관은 1995년 오사카의 하수도 100주년을 기념해서 건립된 곳입니다. 그 이후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무료 박물관이 됐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입구 근처에 설치된 대형 수조가 먼저 보입니다. 이 수조는 하수 처리를 통해 어떻게 물이 다시 깨끗해지는지를 간단히 보여주는 장치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지하세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박물관에는 층별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오사카 지하 하수도를 레이싱 게임처럼 체험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화면 속 지하 터널을 달리면서 하수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게임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 또 하나 유명한 체험은 지하 탐험 캡슐이라고 불리는 3D 영상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하수도 시설을 마치 탐사하듯 둘러볼 수 있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층에서는 오사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첨단 하수 처리 기술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특히 마시마 슬러지 센터에서 사용하는 자원 회수 처리 기술을 소개한 코너는 지속 가능성, 재활용, 환경 보전을 강조해 환경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4층에는 강우량 시뮬레이션, 폭우 상황에서 하수도가 어떻게 범람을 막는지 빗물바지를 청소하는 체험 게임 등이 있어 실제로 도시가 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한 시설 중 하나는 초대형 변기 체험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변기 모형 안으로 들어가 물의 흐름과 하수 이동 원리를 배우는 공간인데 처음 보면 웃기지만 교육 효과가 아주 높아요. 5층에서는 물의 성질과 순환을 보여주는 체험형 과학 전시가 있고 6층에는 온실형 미니 식물원이 있어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열과 물을 이용해 바나나, 토마토, 파인애플, 오이 등 여러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버린 물이 다음 세대의 식물이 되는 순환의 원리를 보여주는 장치죠. 오사카 하수도 과학관은 처음엔 하수도 박물관이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 바퀴 돌아보고 나면 도시가 굴러가기 위해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해주는 교육적이면서도 꽤 흥미로운 박물관입니다. 2위, HR 기거 박물관. 스위스 그레예르에 있는 HR 기거 박물관입니다. HR 기거는 1940년생 스위스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로 그의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유명한 영화 에일리언의 크리처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바로 HR 기거이기 때문입니다. 기거의 작품 세계는 유기물과 기계적인 요소가 결합된 바이오메카닉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출생, 죽음, 신체, 기계, 미래인간 같은 다소 어둡고 본능적인 주제들을
기거 특유의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했죠. 그의 세계적인 전환점은 1979년 영화 에일리언 제작에 참여하면서였습니다. 대사 없이도 공포를 극대화하는 그 유명한 제노모프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이 박물관이 자리한 곳은 스위스의 중세풍 마을인 그르예르입니다. 기거가 1990년 이곳에서 전시를 연 뒤 마을의 분위기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이곳에 살면서 자신의 작품을 위한 박물관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기거가 의도한 대로 전체가 어둡고 폐쇄적이고 생체 조직 같은 분위기를 풍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벽, 천장, 조명, 통로까지 기거의 세계관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서 들어서자마자 여기가 지구가 맞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거 작품 소장처로 그림, 조각, 스케치, 의자, 테이블 등 기거가 만든 거의 모든 형태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맞은편에는 기거바라는 카페 겸 바도 있는데 이곳은 기거의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장소예요. 내부 인테리어가 완전히 기거 스타일로 꾸며져 있는데 천장이 마치 거대한 척추뼈와 갈비뼈가 이어진 터널처럼 보이고 테이블과 의자도 생체와 금속을 섞어 만든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에일리언의 뱃속에서 커피를 마시는 기분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죠. 박물관과 바 모두 기거의 예술 세계를 가장 순수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괴함, 아름다움, 불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매우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방문이 될 거예요. 1위, 뱀파이어 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뱀파이어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민속학자이자 신화 연구가였던 자크 시르즈가 만든 곳이에요. 그는 세계 여러 대학에서 뱀파이어와 죽음 신화에 대해 강의한 전문가였는데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뱀파이어 이미지를 바로잡고 싶어서 아예 박물관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뱀파이어는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에 나오는 그 모습이죠. 하지만 자크는 그 이미지가 수백 년간 이어진 뱀파이어 신화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죽지 않는 존재, 밤에 활동하는 존재, 피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가져왔고 이 신화는 여러 문화권에서 형태만 바뀌면서 계속 등장해 왔습니다. 특히 18세기 동유럽에서는 뱀파이어에 대한 공포가 실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사건이 잇따르자 뱀파이어 때문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며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이기에 감염병, 부패한 시신, 미신 등이 얽혀 뱀파이어 신화가 폭발적으로 퍼진 거죠. 이 박물관은 바로 그런 두려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전 세계 뱀파이어 관련 유물과 문서가 가득합니다. 전시 방식은 과장된 공포 연출보다는 이 신화가 왜 생겨났고 어떻게 전파됐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공포 체험이 아니라 문화 역사적 연구 공간에 가깝습니다. 자크 시르즈는 뱀파이어 신화를 이해하면 인간의 무의식, 사회적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뱀파이어라는 존재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근원적 공포를 상징하는 집단 심리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희귀 원고와 고문서 전시입니다. 몇몇 문서는 실제로 18세기 뱀파이어 사건을 조사한 관리들이 작성한 기록이고 다른 문서는 특정 마을에서 내려오던 뱀파이어 의식과 방어법을 담고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박물관은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뱀파이어 전문 박물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괴함과 학술적 깊이가 묘하게 결합된 곳입니다.